안녕하십니까. 8.15 모니터 찐시황 가족 여러분. 저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에 있는 함정남 차장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제가 혼자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저 혼자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처음이라서. 자, 일단은 사설은 뒤로 한 채 1월 18일 찐시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단독 방송이다 보니 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겠다라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황과 모든 것에 앞서서 올 한 해 2023년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가짐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작년은 뭐 핑계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유난히 힘들었었던 한 해인데 그렇게 한 해를 보낸 이후 2023년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가짐은 올해는 반드시 수익을 낸다라는 좀 이런 그런 어떤 반발 심리의 복수극 같은 이갈림의 이 정도 상황은, 이 정도 마음가짐은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좀 다짐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모든 섹터가 다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번 매 순간순간들을 적정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시장인데, 올해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 앞을 지나가는 기회의 버스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한 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야를 확 넓혀두고 올해는 그 기회를 잡고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영역에서는 특별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예민하게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 1월 시작이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전일 미국장부터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로블록스가 강하게 반등을 나왔죠.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낙폭 가대주들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정도 의미 이상을 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지수의 방향성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월에는 이 영업일을 빼놓고 외국인의 매수가, 의외의 매수가, 강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가 생각보다 아주 견고한 모습의 반등을 보여주었죠. 거기에 외국인의 매수의 뒷배경에는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두고 중국발 리스크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중국 시장도 중국의 부양책을 기대한 자금이 중국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모두 다 양대 시장을 미약하지만 매수로 받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작년에 내외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우려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그 시점부터 외국인의 매수는 점점 더 강도가 좋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다 보니 지수의 방향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수의 공격적인 어떤 매수가 아닌 그냥 자연적으로 사지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즉 저가 매수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은 1,400원부터 매수했으니 환율로서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함차장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말고 좀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슈들이 등장할 때까지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 이슈는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의미 있는 2,5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급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돌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이제는 다 됐다라는 것이 시장에 인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이거 아직도 라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는 마무리됐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좀 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당연히 뒷배경으로는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 전쟁의 종료라고 한다면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라는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아예 뒤로 배제해 둔 채 금리 인상의 상승 시그널만 멈춰주는 것이 일단은 시장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일단은 시그널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금리 인상을 하려면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오거나 물가가 잡혀야 되는 건데, 물가는 잡힐지 안 잡힐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시장이 의미 있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그런데 그 상승하는 폭이 좀 줄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고용은 여전히 미국이 과연 경기 침체인가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고용시장에서는 아직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박살나야겠죠.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이 박살나는 것을 보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려면 지금 시장에서 섣불리 매수 나가는 것이 좀 딜레마인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CPI가 좀 하락을 하고 PC도 함께 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임금 상승률이 확실하게 둔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이제는 5%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리고 그 의미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시장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장에 참여자하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올 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보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민자법을 수정해 버리면 바로 해결될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을 쳐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구인난이 굉장히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해법은 경기 침체가 유발돼서 임금이 떨어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민자법이라는 것이 변경이 돼 수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과 관련돼서는 조금 쉽게 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확신, 물가가 안정이 된다, 인플레가 뚜렷하게 잡혔다라는 부분에 확신을 갖기에는 어떤 수치가 보여야 될지, 그리고 그 수치가 일회성으로 떴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3% 경제 성장률이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악, 코로나를 빼고 나선 최악의 지금 성장률이 보여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이 올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오늘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하고 채권 발행을 하고 지방채 발행을 더해갖고 이제는 부동산과 어떤 이쪽 재정에 대해서 확실한 안정, 투심의 안정을 준 이후에 지방에서 알아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끔 해주고, 중국 정부, 지방 정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전제는 물론 이제 제로 코로나라는 것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가 필요하겠죠. 이 상황까지 전개하는 흐름이 시장의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이 시진핑 산여임을 짓고 코로나를 끝낸 상태에서 첫 번째 양행이고, 작년에 GDP 성장률을 봤었을 때 올해는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오는 것이 저도 맞는 박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수급으로 빨아들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자재가 어느 정도 강세를 띠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가 어떤 쉽게 꺾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보다는 좀 둔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금리를 상승하는 것을 멈추는 단계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 단순히 CPI 꺾이는 것만을 보고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과연
지금 중국이 하는 정책을 보면은 뭐 제로 코로나를 끝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확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걸리고 끝내자 뭐 이런 방향으로 잡지 않았나. 지금 정점은 지났다는 기사들이 이제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데 정황적으로 보면 이 정도 걸렸으면 정점을 지나는 것이 좀 정황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꺾이고 난다면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양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저가 매수 들어오는 거 인정. 오케이. 외국인 매수도 중국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양책의 기대감, 그 다음에 한국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 환율 1,400원일 때는 충분히 사볼 만하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저가 매수의 일단락은 이루어졌다라는 점. 하지만 이것이 증시를 다시 상승 반전시킬 어떤 트리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CPI와 PC 물가가 지표가 5%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많은 긍정적인 의미의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어제 오늘 하락의 조종파는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저는 조종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조종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리고 이왕이면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올해는 틀림없이 특정 업종과 섹터에서는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해피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증시, 내년에는 좀 본격적인 그런 시장에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올해 시장을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로봇과 인공지능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과 관련돼서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챗봇과 관련된 솔트룩스가 워낙 독보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쪽 부분 이 두 종목이 이제 대장경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을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의 시기를 기다려야 할 텐데 이런 종목이 조정을 주었을 때 다른 후발주자들이 좀 버텨낼 수 있을지, 함께 빠질지 마이웨이를 가게 될지가 가장 큰 고민 사항이었는데 오늘 종목 보면 로버스타라든가 로보로버 같은 종목들이 좀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종목을 봤었을 때, 그런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 로봇 섹터라는 것, 인공지능 섹터라는 것은 완연하게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확장되는 섹터로서 좀 메타버스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장에서도 로블록스가 올라왔고요. 메타버스가 증강현실, 그래서 꼭 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에 연결 지을 수는 없겠지만 뭐 챗봇과 관련돼서 확산시키면은 또 연결고리가 또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애플에서 XR 기기를 이제 올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들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사실 게임주라든가 이런 뭐 NFT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은 아직도 정말로 처절한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는 뭐 엄청난 큰 시세 상승이 나올지 글쎄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도 이것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있다라고 하니 메타버스의 용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자이언트 스텝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좀 밀리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요 음봉을 수습하는 기간이 또 며칠 동안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이제 그 다음번 템포 박자를 좀 준비해 볼 관심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사실 메타버스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핵심이 이제 XR 기기에 대한 등장이잖아요. XR 기기가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등장한다면 한 번에 좀 다른 섹터로서의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XR 기기가 확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1번으로 게임주가 XR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빠르게
이쪽 시장이 확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연동지어서 지금 게임주도 저가 매수해서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관심을 정도로 갖고만 보고 있는데 사실 게임주라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올해 다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저도 전망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마음도 들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이들이 확정적 경기 침체라고 하니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와서 올해는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봤었을 때 경기 침체 불황의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또 게임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 매수에서 이 온기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로봇과 관련된 것들이 그 다음 섹터로서 좀 어거지이긴 하지만 좀 이런 챗봇과 관련된 것들이 이후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게임 엔터즈와 함께 더불어서 온기가 좀 옮겨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양책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뇌피셜을 얘기했었는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저의 생각을 쭉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측 대응이 아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소설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일어날 일은 중국이 방역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역 완화라는 것은 뭐 필연적으로 쫓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 걸리고 끝내자 뭐 이런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정점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악재가 등장한다고 주가가 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는 극복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은 지금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돌릴 수 있고 이제는 금융위기에 준다는 뭐 이런 일은 없다라는 어떤 지방 경제들의 확신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사실 중국의 문제는 기업 부채였는데 뭐 헝다그룹 사태를 통해서도 기업의 어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한 엄포의 칼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보다는 확실하게 지역 경제의 뭐 어떤 에너지와 실질적인 수요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살펴시 기대감이 있는데 글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양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중국은 본격적인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작될 보복 소비와 플러스 정부에서 밀어주고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확신 속에 투자할 지방 경제, 지방 당국의 투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것이 올해 중국의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역 완화를 통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빨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물가의 하락 속도가 조금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물가 속도가 우리는 요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좀 완만한 속도라고 한다면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철강 화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공장을 짓고 막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고 막 펌프를 돌리고 생산을 하게 되고 보복 소비를 유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소비 진작을 유도해낸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화학주들 최근에 한번 고개를 들고 지금 이렇게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죠. 포스코홀딩스도 비슷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딱 이쪽 업황이 그런 상태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딱 그 정도 위치예요. 이제 바닥은 찍어서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환율이 1,400원일 때에서 지금 환율은 확실히 좀 유리한 환경이 됐다. 그때처럼 그 고통의 시기에서 한 번의 고난길은 참 큰 고통의 파고는 좀 지나갔다라는 환경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 태풍 사태로 인해서 실적의 어떤 빅쇼크는 한번 터지지 않았나 하면서 그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뒤로 앞으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딱 눈치를 보고 있는 자리가 철강과 화학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발 경기 부양이 움직일 때 이쪽의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늘 그래서 이쪽 섹터가 움직이는 순간이 중국발 부양책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려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강에서는 단연 포스코 홀딩스를 최고의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대형주를 장기 투자로 모아가십시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거보다는 더 많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 때문에 그런 투자가 좀 한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님들 중에서는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꼬박꼬박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께는 제가 빼놓지 않고 사업 모아가고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부양책도 있겠지만 현재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어떤 지금의 주가는 어느 정도 이 환율단에서는 좀 하방의 어떤 이런 모습은 좀 지지는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부양책이라는 기대감으로 봤었을 때 그쪽에서 있는 철강 수요가 뭐 우리가 중국에다가 막 수출한다 뭐 이것 때문에 좋아진다 이럴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거기서도 가동률을 높이기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철강제 가격들에 대한 상승은 우리는 늘 중국 시장 철강만큼은 꼭 중국 시장을 따라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포스코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추가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것은 포스코가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바로 리튬 강산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가치는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홀딩스를 좋아하는 분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로 방송에서 흥분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틀림없이 반영이 될 텐데 우리는 포스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밸류를 미리 땡겨올 수 있다. 올해는 철강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2025년에 본격적으로 선보일 이 앞으로는 에너지 싸움에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싸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르헨티나의 그 광산의 리튬의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도가 더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학주들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좀 의외의 반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건설 때문에 그룹이 통째로 리스크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수습하면서 이 롯데 그룹 자체가 좀 저는 오히려 대단한데? 라고 좀 기업 이미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엔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좀 그룹 차원에서 좀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뒷배경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BOJ를 통해서 YCC를 끝내면 롯데그룹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YCC 종료는 없다, 폐기는 없다라고 이제 다시 강하게 언급이 나왔죠.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그것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자리도 화학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그 업황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롯데케미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분리막이라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담보를 키워드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한데 뭐 사실 분리막 관련된 밸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이왕 화학주를 보실 거라고 한다면 저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를 일단은 대장격으로 놓고 지켜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확산돼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모든 인프라 투자가 되거나 기업이 산업 투자를 했었을 때 필요한 소재 1번이 비철금속 그중에 구리입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은근히 강하게 꾸준히 올라오더니 지금 7개월 만에 지금 뭐 최고치 7개월 최고치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은근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핵심이 중국에 대한 부양책의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특히 비철금속은 중국은 대부분의 원자재들을 빨아들이는 국가
시장이기도 한데 특히 비철금속은 절반 이상을 전 세계 수에서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에 무슨 일 있어? 난 그냥 내 갈 길 갈게 라고 보여지는 종목이 풍산인데, 풍산은 여전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본격적으로 그 수요단이 있었을 때 투기성 자산이 들어가서 가격에 버블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풍산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이제 구리각이 올라갈 때 이제 전선주들도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전선주도 저는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꼭 그래서 관심 종목 섹터의 한켠에는 전선주들이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말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원전도 그렇고 친환경도 그렇고 가는 거는 맞고 좋아지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아직 주가에서는 너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관련들이 좋을 때 거기에 후발주자로 풍력이나 원전이 되면 전선을 까야 되고 전압기를 설치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는 스마트 전압까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 밸류체인도 함께 묶여서 에너지 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쟁에 대해서 큰 변화에 따라서 필연적인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전기를 전파로 쏘는 세상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관련된 주들이 아직은 말만 무성했지 시장에서는 좀 답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리각이 울릴 때는 전선과도 함께 움직였다. 하지만 전선은 지금은 아직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전선,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 한켠에 넣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공장을 가동률을 높인다. 뭐 어떤 모습으로 진짜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들도 공급과잉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템포를 맞춰가면서 공장 가동률을 나타내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한번 지역경제에 불이 붙으면 자기네 지방들끼리 좀 경쟁 심리가 붙어서 내가 먼저 돈 갖다 써야지, 뭐 이런 경쟁 심리가 좀 있어서 막 공급과잉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게 있죠.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풀가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강과 화학 쪽이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라고 해서 공장이 풀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뜨끔뜨끔 나오고 있죠. 불편한 뉴스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가 오니까 미세먼지 한번 씻겨 내려가는구나, 실제로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강과 화학이 조금 주가가 점점 더 고개를 우상향으로 틀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미세먼지 관련된,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종목이, 그리고 또 봄에는 계절적인 이제 테마를 한 번씩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쪽 종목이 전혀 그런 거 없이 코로나 이후에는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섹터라서 오히려 요번에는 중국의 부양책과 맞물려서 조금 한번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본다면 관심 종목에 좀 이렇게 한켠에 자리를 해놓고 보자. 뭐 코웨이, 파세코, 위닉스, 뭐 그리고 크리넨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관심으로 보고 있고요. 하츠도 여기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라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인덕션, 가스레인지 안 쓰면 전기 인덕션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는 크리넨사이언스와 하츠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쭉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정도로 빨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부양책과 소비 진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BDI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고개를 드는 듯 하더니 다시 멈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다라는 단계가 바로 이 BDI 지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특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쪽이 고개를 살포시 들다가 아직은 멈칫하는 상황. 실제로 왜 멈칫했느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 정점을 지났다는 뉴스가 진짜일지, 뭐 중국에서 흘리는 거짓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적으로 정점을 지나간 시기가 저도 맞다라고 봤었을 때 이제는 이쪽에 대한 운임 지수가 좀 상방으로 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부양책을 써서 다시 원자재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IT, 지금 스마트폰도 이번에 교체 시기가 이번에 올해가 맞물려서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대규모로 뭐 한번 바꿀 사이클이 뭐 맞물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기도 지금 화학주와 비슷한 모양처럼, 삼성전기가 스마트 중국에 향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IT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대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부양했었을 때 뭐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모든 원자재들 얼마만큼 수입하는지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PDI를 통해서 눈치를 채게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움직일 때 우리는 HMM, 대한해운, 페노션, 흥하이온을 보면서 바로 지금 미리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남들보다 반박자 빠른 템포로 대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항공주에서 대한항공을 제가 썩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계속 좀 별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소형 항공주는 좋죠. 일본, 그다음에 저가항공은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렸었는데, 항공주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항공주는 제가 대한항공을 별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 항공주를 뭉뚱그려서 좀 말씀드렸던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 저가 항공주들은 일본향 여행이 지금 호텔 가격이 뭐 구하기도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대한항공이 좀 불편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화부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와 여기서 버티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화물 운임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가는 여행객의 수요에 대한 수혜와 화물 운임이 떨어지는 것이 좀 상쇄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독점적 기업에서 그것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지는 좀 앞으로 검증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저가 항공주는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조금 확인을 해보자. 그다음에 여행주를 지난주에 박진희 부장님과도 여행주는 승자독식 구조로 너무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코로나 때 가장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은 것이 여행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기보다는 버텨낸 기업이죠. 증자를 했고, 뭐 모두투 하나투어 증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매각했거나 이렇게 해서 간신히 버텨냈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로 승자 독식의 체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행주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겠죠.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화장품과 면세점주들일 텐데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의 문을 닫겠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쪽 관련된 주들이 그 12월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어서 쇼커버링이 기대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치고 나가는 뉴스들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실망 매물 나올 거다 했는데 웬걸요, 잘 안 빠졌죠. 그 다음엔 중국이 보복으로 문 닫았습니다. 비자 발급 중단했죠. 그런데도 주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간 조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그러니까 중국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섹터들은 지금 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강화학, 삼성전기, 그 다음에 지금 중국 화장품주들도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주들도 뭐 비슷하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화장품주들도 지금 좀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의미 있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좀 이제는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와 관련된 엔터게임주도 이제 함께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절대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느껴지시죠? 딱 이겁니다. 아직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금 시간이, 이런 덩치 큰 놈이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곳에 조금 밑단에 있는 종목군에서 조금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가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지수가 방향을 잡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씩으로 삼아간다? 그럼 삼아갈 수 있죠. 삼아가는 것은 뭐 언제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방송을 매주마다 나오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대형주 종목들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뭐 종목 이야기 뭐 추천보다는 조금 의미 있는 최근에 차트들이 다 이런 차트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난 시간에 뭐 바닥에서 올라와서 거래 터지고 기간 조정 주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말씀 막 드렸었는데, 뭐 종목 얘기를 안 하니까 조금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의심이 드는 종목 뭐 몇 개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V원텍인데요. 2차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하는 기업입니다. 추천의 의미보다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가 있는 차트에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뭐 아까 함차장 그쪽 그렇게 썩 재미없다며?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자율주행 물류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간다? 공장 자동화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로봇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밸류를 막 달려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스콘, 물류 로봇 전문 기업인 시스콘을 인수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2차전지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그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랑 치킨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쪽에 대한 투자가 확산된다라는 것이 치킨 게임이잖아요. 투자를 늘린다는 걸까? 뭐 2차전지 뭐 배터리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는 뭐 대단한 성장성으로 올해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면 바닥 어느 권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거래가 한번 터졌다. 핵심 키워드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시스콘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다. 두 번째는 공장 자동화라는 단어인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고 이 인건비가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금이 높아지고 높아진 임금으로 소비가 다시 커지고 이 소비가 커진 것으로 기업은 다시 이제 어떤 다시 이익의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고, 이 이익이 높아진 것으로 다시 인건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상화될 때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 것이 시장에 쇼크 요인으로서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필연적인 한켠에는 임금 상승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월급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만 빼고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임금 상승이 있어야 되고 저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공장 내에서의 물류 자동화라든가 공장 자동화라는 것은 더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지금부터 투자하는 기업들에서는 절대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뭐 임금의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기업에서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기업들은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모든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는 피해갈 수가 없을 텐데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끌어질 사이클에서 포스코 ICT라는 종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스코 ICT는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하고도 키워드가 함께 맞물려 있거든요. 올해 우리나라가 전기차 충전소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은 전기차 자체보다는 충전소 인프라가 좀 누구든지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실히 좀 구축이 돼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키워드와 화두가 어떤 시점에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각각 묶고 있는 모습은 포스코 ICT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테마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테마에서 변동성이 세게 나오다 보니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공부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서 과거에 굉장히 깊숙하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솔트룩스 하나만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방심을 했었는데 주식은 정말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공부했던 것이 정작 이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갖게 될 때 공부를 하라. 그래 공부해야지. 뭔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런 공부가 하나 필요하다. 저는 투자자분들께 빼놓지 않고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적을 아는데 노력을 합니다. 적을 알아야죠. 적을 알고 적이 어떤 상황인지 동태를 알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전투력을 갖고 있는지, 갖지 못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나의 전투력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특정 섹터, 특정 테마에 대해서는 남들과 차별이 될 정도로 깊숙이, 아주 깊숙이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튜버가 제가 꼭 챙겨보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올해에는 내게 텐베거가 기회가 올 수 있는 종목을 심는 한 해로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섹터가 몇 군데가 있겠죠. 그 섹터 중에 하나는 이 텐베거를 먹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섹터가 움직일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로 매매를 해서는 실제로 수익이 극대화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빠지고 해버리면 느낌은 먹는 것 같은데 계좌 자체가 한 번에 점프업 되거나 레벨업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깊숙이 알고 있는 섹터가 진짜로 움직일 때, 이 두 가지 박자가 맞을 때 레벨업, 계좌가 진짜로 점프업 돼서 더블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예 이게 없이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나의 완벽한 매크로 기술력이 있거나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정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내셔서 깊숙이 공부를 해보신다면 그 섹터가 움직일 때 그 과실을 남들과 차별이 될 정도로 수익을 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돈 벌 때 저는 그렇게 벌었거든요. 모든 시장에서 돈 번다? 저는 언제나 시장 수익률을 오버하는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늘 집중하고 떨어질 때는 이거보다는 덜 까먹는 데 집중을 하는데 제가 깊이 이해하고 있는 섹터, 거기가 움직일 때는 그때 계좌 수익률이 남다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큰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주식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텐베거 버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하나만 미쳐 있다가 바이오로 수익이 났던 사람이 있었고 어떤 특정 섹터가 한번 움직일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높은 사람들이 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왜 좋은지 알게 돼요. 여기까지 1차.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공부해 보시고 종목별 구분을 지으신 다음에 이 업종이 지금까지 왜 떨어졌는지, 결정적인 트리거가 무엇인지, 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수가 안 좋고 그거는 다 핑계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무슨 트리거일 때 어떤 이슈가 등장했을 때 종목이 빠졌고 이게 바뀌려면
진짜로 무슨 뉴스가 나와야 되는지. 앞으로 장이 좋아질 거야. 장이 좋아지고 뭐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고 뭐 이런 논리로 시황 논리로 접근하면 다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특정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선 어떠한 시그널이 뜨고 어떠한 시그널일 때는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특정 업종과 섹터 테마에 대해서 깊숙이 이해하고 있는 테마 업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황과 남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좀 사실은 저도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요즘 시장이라서 이럴 때 오히려 특정 섹터에 대해서 좀 깊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나는 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움직일 때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뾰족한 나를 이해하는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보신다라고 한다면 기회는 조금 더 크게 기회가 왔었을 땐 조금 더 확실한 수익으로 진짜로 뭐 남들이 뭐 사 한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나가지고 뭐 10% 수익 냈어 뭐 그거 10% 샀는데 10% 수익 나면은 계좌 전체로서는 1%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좌 점프, 진정한 레벨업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섹터에 깊이 있는 이해도 이러한 섹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섹터가 지금 왜 못 갔고 왜 빠졌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야가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더 많은 기회는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올해는 그 기회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특정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워낙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나올 때 그러한 공부와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 내용, 의미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데 저도 조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하고 행복하신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